1장에서는 방금 2장에서 배웠던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흔히 세 가지 대표적인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 2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 번째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자를 연습을 할 건데, 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재무 비율의 계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 표준화는 서로 다른 크기의 재무제표를 하나의 크기로 만들어서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뚱뚱한가 안 뚱뚱한가 이거를 비교하려고 한다 합시다. 근데 나는 키가 175인데 예를 들어서 70kg다 랑, 그 다음에 어떤 내 친구는 키가 188인데 몸무게가 90이다. 이러면 누가 뚱뚱한 거냐 라고 비교할 때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금 키가 다른데 그거를 몸무게만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BMI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중소기업이랑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갖다가 비교하면은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비교하자라는 것이 이 재무제표 표준화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재무 비율은 비율이니까 분수 형태, 모분의 분모분의 분자의 형태로 무언가를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정보를 찾아보자 라는 것이 이 재무 비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금 흐름표부터.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회계에서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잘 설명하는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보완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바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던 현금 흐름의 계산과 이 현금 흐름표에 나오는 현금 흐름의 계산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혼동을 주지만, 이제 이 현금 흐름표의 작성은 회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앞에 2장에서 다루었던 현금 흐름의 계산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진짜 레알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한 거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재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게 진짜 트루 레알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만 이 현금 흐름표도 중요한 것이, 이것은 손익계산서와 우리 현금의 변화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세 가지로, 유사하게 세 가지로 기업을 나누는데,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눕니다. 2장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어떻게 생기냐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나왔었냐면, 전체 현금 흐름을 첫 번째 자산으로부터 현금이 창출이 되고 그것을 주주에게 주거나 아니면 채권자에게 준다. 그리고 이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영업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재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자본 지출이나 아니면은 순운전자본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랑 다르게 회계에서 바라보는 현금 흐름은 그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이 현금 흐름이 생겼느냐, 왜 이 돈을 쓰거나 받았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영업활동. 기업이 돈을 버는 활동으로서, 사업활동으로서 현금 흐름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이 있다. 라는 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업이 미래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현금을 써서 자산을 확보한 것. 그래서 요게 자본 지출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으로 나머지를 묶는데 이것은 투자자와의 인터액션. 그러니까 뭐 투자자에게 돈을 받거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요 주주로의 현금 흐름이나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을 합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개념 분류 체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100%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 프루프락이라는 이제 또 가상의 기업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두 해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보통은 우리가 한 연도 것만 봐서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멈춰라 해서 딱 한순간을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하려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거나 과거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시작과 끝이 있어야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보통 두 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2020년과 2021년 이 두 가지 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의 재무상태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것의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의 재무상태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의 기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1년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해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앞에 거를 우리는 기초라고 하고 이거를 기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의미는 뭐냐? 기초는 어떤 기간의 시작, 그리고 이거는 기간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기초, 기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기간의 시작이냐? 내가 2021년 동안 뭘 했느냐를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65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요 끝나는 2021년 12월 31일, 즉 2021년의 재무상태표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1월 1일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1월 1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2020년의 재무상태표를 갖고 온다. 왜? 12월 31일에서 하루 차이가 발생하는 1월 1일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작, 요거를 끝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2021년 거를 보려면 전년도에서 올해 연도까지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를 지칭하는지 요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금이에요.
현금이 캐시, 여기 유동자산의 캐시, 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는 84였어요. 근데 2021년에는 146이 돼서 현금이 늘어나고 있네.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럼 그 차이가 얼마냐? 62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또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니 매출부터 해서 요 순이익까지 쭉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순이익은 435예요. 그럼 회계적으로는 내가 벌어들인 돈이 435인데 실제 재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 돈은 62밖에 안 왔다. 그럼 나머지 약 350은 어디 갔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차례대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갈 겁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볼 건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거는 재무와 동일하게 순이익에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조정을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순이익은 요 앞에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435로 계산이 됐지만 그 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 매출에서 순이익으로 올 때까지 뭔가 현금을 실제로 받거나 받지 않거나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정하면 실제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가장 먼저 바로 지적을 한 것이 감가상각. 이제 이거는 2장에서도 이야기가 했죠. 감가상각은 기업의 자산이 낡아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일 뿐 실제 우리가 그 낡아지는 것 때문에 돈을 바로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론 나중에 돈을 쓰겠지만 직접적으로 낡았다는 것 자체가 돈을 썼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는 돈을 쓴 게 아니다. 실제로는 돈을 쓴 게 아닌데 우리는 순이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해서 뺐어요. 그러니까 빼서는 안 될 것을 뺀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빼야 되니까 다시 거꾸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435에 276 감가상각비를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변화가 나옵니다. 매입 채무의 변화가 왜 나오느냐? 기업이 요 손익계산서의 계산 부분을 보면은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cost of goods sold가 있어요. 근데 매출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물건을 마련하는데 들어간 돈을 매출 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예시를 들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비싼 가격에 다시 물건을 소매로 팔기 위해서 도매로 물건을 사온 가격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100% 현금을 줬다면 계산이 깔끔했겠지만 가끔은 신용으로 외상으로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를 뺨으로써, 그러니까 순이익을 계산할 때 매출 원가를 제외함으로써 이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고 처리했지만 그거 전체를 100% 현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현금을 100% 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관점에서는 현금을 아꼈죠. 지금 당장 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러므로 매입 채무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아꼈다. 즉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됐다.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입 채무가 늘어난 것은
매입 채무가 늘어날 때 우리는 현금 흐름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매입 채무가 줄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갚기로 했던 것을 이제 진짜 갚았다는 뜻이 되니까 돈을 더 썼다라는 게 돼서 현금 흐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서 봅시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니까 매입 채무니까 부채고, 부채 중에서도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다. 그래서 accounts payable, 요게 매입 채무예요. 요 매입 채무가 312에서 344로 32만큼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32만큼을 사실 현금을 더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버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이 최종적인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이 매입 채무가 늘어난 것은 플러스로 계산을 할 거다. 그 다음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현금을 받았다면 기분이 매우 좋겠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안 받고 나중에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았어야 되는 돈인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을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은 어떻게 변화가 생겼느냐? 채권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 권리는 나의 자산. 그래서 자산에 위치하게 되고, 특히 금방 생기게 되는, 곧 생기게 될 자산이니까 유동자산. 두 번째 보면은 accounts receivable,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165에서 188로 23만큼 늘었네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돈을 23만큼 더 받았어야 됐는데 이 23만큼 나중에 받을게요 하고 못 받았다. 그러면 나에게는 손해. 따라서 현금의 관점에서는 내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이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돈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안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재고자산이 여러분들을 그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설명을 천천히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이제 잠깐 스탑하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봅시다. 기업은 한 해만 사업을 하고 마치 팝업 스토어처럼 오늘만 장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매년 앞으로도 영원히 장사를 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라고 하면은 한편에서는 울산과 뭐 저기 어디 그 자동차 공장에서 매일매일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영업사원들이 매일매일 자동차를 몇 대씩 팔고 있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지금 2021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21년이 있고 2020년이 있어요. 2020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0대 생산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중에 80대를 판매했어요. 그러면은 남은 20대가 뭐가 되냐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만큼 우리는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리고 이 100대 생산을 한 것 중에 80대를 판매해서 우리는 2020년에 매출이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100대를 생산했으니까 이 100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니까 우리가 이 팔기 위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매출 원가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회계에서는 100대를 모두 매출 원가로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매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100대 생산한 것 중에 100대 생산한 것을 모두 매출 원가로 잡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80대밖에 못 팔았는데 100대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커질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100대 중에서 재고로 남은 20대는 빼고 이 중에 80대만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익계산서에서 보이는 요 cost of goods sold는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데 들어간 혹은 물건을 가져오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에요. 전체 가져온 것 중에서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실제로 매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매출 원가죠. 그냥 이게 생산 원가가 아니라 매출 원가고 매출에 대한 원가고 영어 이름도 cost of goods production이 아니라 cost of goods sold예요. 판매가 된 것에 대한 원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만들어 줍니다. 자, 회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존중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은 규칙이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 80대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됐다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대에 대한 이 재고는 그러면 뭐냐? 회계에서는 비용이 현재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랬다가 만약에 2021년에 이 재고를 판매를 하면 그때의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재무의 관점은 회계의 규칙을 무시하고 실제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자 이겁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80대만 만들었냐? 아니에요. 우리는 100대를 만들었어요. 다만 그 중에 20대는 못 팔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재무의 관점에서는 이 나머지 재고자산이 된 20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도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비용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만들 때 돈 썼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돈을 썼어요. 근데 왜 안 썼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고자산이 생겼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회계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안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우리는 그만큼 비용이 나갔다라는 것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봅시다. 재고자산도 요 유동 자산에 있어요. 재고자산이니까 나중에 판매가 될 거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줄 거죠. 그래서 자산이다. 그러면 재고 인벤토리라는 이름으로 여기 재고자산이 있는데 딱 그 상황이네요. 393에서 422로 재고자산이 29만큼 늘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요 29라는 만큼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금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 29만큼 실제로는 돈을 더 썼다라고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요 항목들을 조정했을 때 나오게 되는 435에서 276을 더하고 31을 더하고 23을 빼고 29를 뺀 691이 실제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 활동을 봅시다. 투자는 우리 기업의 고정자산, 그것을 변화시키는 부분이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 자본 지출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업의 자산
요 고정자산, 요 유형이 있는 형태가 보이는 요 고정자산에 특히 보면은 2731이었는데 2880이 됐다. 그래서 149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돈을 써서 우리 기업의 자산을 취득, 그러니까 사왔어요. 그러면은 149만큼 늘어났느냐?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도 고려해줘야 된다. 기존의 자산 중에 일부는 분명히 깎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만큼 우리는 돈을 더 썼다. 자, 근데 이제 부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 지출을 표현을 할 때는 얼마를 썼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총 쓴 돈을 답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썼다라는 것은 나간 거죠. 돈이 나간 것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부호를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둘 다 이제 자산이 늘어났다는 만큼 마이너스,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된 만큼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의 차이만 있어요. 이거는 자본 지출과 현재 동일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재무 활동. 투자자와의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거는 주주로의 현금 흐름과 이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을 동시에 생각한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재무 활동은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거다. 투자자한테 돈을 받았느냐, 줬느냐. 보면은 지급 어음과 장기 부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채권자부터 보고 있어요. 우리 채권자 부분을 보면은 아까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끝났고, 노트 페이어블이라는 것이 계산이 안 끝났습니다. 이제 요게 지급 어음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좀 단기로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은행에서처럼 2년 3년 이렇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짧게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간단하게 빌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31에서 196으로 줄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빌린 돈이 231이었는데 이제 196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차이인 35만큼은 갚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돈이 채권자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장기 부채를 보면 531에서 457로 74만큼 줄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우리가 빌린 돈의 총액이 531이었는데 457만 남았다라는 것은 74만큼은 갚아서 없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기업에서 채권자한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난 장에서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바로 이자를 지급한 것도 채권자한테 준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회계와 재무의 차이가 또 드러나는데, 회계에서 중간에 있는 요 이자 비용은 회계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기업이 돈을 빌리고 그것을 이자를 갚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당연히 있는 일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이자 비용 자체를 아까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따로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재무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따로 빼냈죠. 그리고 보정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누구한테 줬느냐? 우리 투자자인 채권자한테 준 거므로 이것은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우리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무와 회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과정은 회계 규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계의 관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따로 이 지금 재무 활동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두 개는 재무 활동 중에서 특히 주주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던 주주로의 현금 흐름과 유사하게 계산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총 435라는 순이익 중에서 145를 배당으로 줬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 주주한테 준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145만큼 빠져나갔다. 그리고 요 재무상태표에서 Common Stock and Paid in Surplus 요 보통주 부분이 500에서 550으로 늘었다. 원래 우리 기업이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고 받은 돈이 500이었는데 올해 말에 보니까 550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50만큼을 주주한테 더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기업에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주가 50만큼 늘어난 것은 플러스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생겼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4, 우리 기업에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204만큼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활동을 모두 종합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691이 우리 기업에 들어왔고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썼다. 그래서 기업 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지금 204만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빠져나갔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691 빼기 425 빼기 204를 하면 62가 나옵니다. 근데 이 62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현금이 62만큼 늘어났다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왜 현금이 62밖에 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기업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투자자들한테 돈을 갚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62만 남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보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완성된 현금 흐름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일반화하기가 아주 쉽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운영이 되겠죠.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러면 뭔가 우리 기업에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겁니다. 기업은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있는 자산도 급해서 내다 팔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해가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투자자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나타나서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100% 무조건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이제는 충분히 다 했다. 앞으로 할 게 더 없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돈을
되돌려줘야죠. 투자자들한테. 그런 경우에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기업들,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은 현재 앞으로 미래를 더 가치를 놓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경우는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분인데, 이자 비용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미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회계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는 일이다 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고, 재무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채권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으로 쳐야 된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빼어내서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으로 집어넣는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